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순복입니다. 드디어 유순복 유튜브가 구독자 500명을 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당나라 연정시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옥계생 이상훈의 시를 통해 그의 삶과 사랑에 대해 알아보시겠는데요. 먼저 시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목은 무제입니다. 제목이 없다지요. 옛날에는 사랑과 관련된 내용은 굳이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제목 무제. 오늘은 중국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相見時難別亦難，東風無力百花殘。春蠶到死絲方盡，蠟炬成灰淚始乾。繞鏡但愁雲鬢改，夜吟英國月光寒。逢山此去無多路，青鳥殷勤為探看。 읽어볼게요. 상견신안 별영난 동풍무렵 백화잔 춘잠도사 사방진 납거성회 누시간 효경단수 운빈계 야음웅각 월광한 봉산차거 무다로 청조은근 위탐간. 한글로 읽어볼게요. 만날 때도 어렵더니 이별도 어렵구나. 봄바람 힘없어 온갖 꽃이 시들듯이 봄누에는 죽어서야 실잡기를 멈추고 촛불은 제가 내야 촛농이 마르네. 새벽엔 거울 보며 기민머리 새는 것에 한숨 짓고 밤엔 시을 푸며 달빛 차가움을 느낀다. 복례사는 이곳에서 갈 수 없으니 파랑새야 슬며시 찾아가 버렴. 대략 의미가 전달되었을까요? 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에 관한 여러 기본적인 상식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한시일 경우에는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아셔야겠죠.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깊은 뜻을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한자를 익히시면 어느 날 뭔가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감상하실 이 시의 주제는 사랑과 현실 사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어려움이야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다 겪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사랑 후의 현실이겠지요. 특히 사랑해선 안 될 사람과의 사랑이라면 말입니다. 이상은 선생이 사랑 후에 어떻게 셔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의 형식은 7자로 된 율시, 즉 7원율시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구라고 하는데요. 한 구가 7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자는 한 소나기 안에 딱 들어가는 가장 작은 덩어리를 형상화한 글자예요. 예를 들면 개견자에 이 구자를 넣으면 개 중에 가장 작은 강아지 구자가 되고요. 이 소우자에 이 구자를 넣으면 소 중에서 가장 작은 송아지 후자가 됩니다. 이 7자리 구가 2개면 연이 되고요. 구가 4개면 절구라고 하고 구가 8개면 율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 4개, 즉 4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줄은 첫 줄부터 순서대로 수련, 함련, 경련, 미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한시 작법상 기승전결과 용어만 다를 뿐 기능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연 수련부터 보시겠습니다. 머리 숫자죠. 2개의 구로 되어 있죠. 앞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상견신안, 별영난, 서로상자, 볼견자, 떼시자, 어려울 난자, 이별별자, 역시 역자죠. 상견하면 우리가 상견례라는 말 있죠. 서로 보다, 서로 만나다. 상견시, 서로 만날 때는 난, 어렵고, 서로 만날 때도 어렵고, 별영난, 이별 또한 어렵구나. 만나는 것도 어렵고,
헤어지는 것도 어렵구나. 시의 첫 구절에 만남과 헤어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뒷구 보시면요. 동풍무력 백화잔. 예, 동풍, 동쪽에 부는 바람. 무력, 힘이 없다. 그죠? 백화, 백송이의 꽃이 아니고, 예, 모든 꽃을 말합니다. 예, 잔자는 쇠잔할 잔자. 요 왼쪽에 있는 게 뼈 알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창과자를 이렇게 창을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칼싸움의 끝을 보겠죠? 예, 죽을 잔자예요. 동풍이 무력하니 봄바람이 힘이 없으니 모든 꽃이 시들다. 예, 봄바람이라는 것은 겨우내 얼었던 것을 쉽게 녹이죠. 혹은 깨버리기까지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잡고 다잡은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녹여버릴 수도 있고, 예, 그런 바람이니만큼 만물을 생육하게 하죠. 사랑을 꽃피웁니다. 그런 위대한 힘으로 사랑을 꽃피웠지만 이제 그 봄바람이 끝이면 꽃은 바로 시들게 됩니다. 이 구는 다음 둘째 연인 함년에서 비유를 들어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연 보시면요. 춘잠도사 사방진 납거성회 누시간. 봄누에는 죽어서야 실잡기를 멈추듯이 촛불은 재가 돼야 촌농이 마르네. 춘잠 하면은 예, 봄춘자에 누에 잠자죠. 봄누에. 그다음에 도사. 도자는 이르를 도자, 사는 죽을 사자죠. 죽게 되면. 사, 실사자고, 방은 바야흐로 방. 방금할 때 방자입니다. 진, 다할 진이에요. 기진, 맥진 할 때 기가 다하다 진짜예요. 예, 봄누에가 도사, 죽게 되면 바로 실 뽑기가 끝난다. 말하자면 봄누에는 죽을 때까지 실을 뽑는다이죠. 예, 죽어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뒷구 보시면 납거성회 누시간 그랬죠. 예, 납은 초납자고요. 거는 횃불 거자입니다. 성은 이룰성, 재회죠. 예, 촛불이 재가 되면 눈물 누자고 시는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시자입니다. 거는요, 마르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간으로 읽습니다. 이 시는 안자를 운으로 하죠. 그래서 별력 난, 백화 잔, 누시 간. 그래서 요 간자. 그래서 건으로 읽지 않고 간자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월강 한, 위탐 간. 이렇게 해서 운을 맞췄죠. 그래서요, 촛불은 재가 돼야 촌농이, 예, 눈물은 촌농을 말하겠죠. 눈물이 비로소 마르네. 예, 이 문장은 죽을 때까지 시를 뽑아내고 또 슬픔도 강물처럼 흐르는 거죠. 예, 다 타고 나야 촌농이 마른다. 이 앞과 뒷구는 표현이 다를 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죠. 봄바람을 맞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웠지만 봄바람이 멈추니 꽃이 시든다를 봄누에와 촛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만남도 헤어짐도 어려운 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 지독한 사랑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요걸 조금 비틀어 보면은요, 이 사랑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같은 사랑도 봄바람이 멈추면 꽃도 시들듯이, 예, 봄누에도 끝없이 실을 뿜을 것 같아도, 예,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면 그 실도 뽑는 걸 끝내고, 촛불도 그것이 다 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미의 사랑보다도 어떤 한정된, 한계 지어져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같은 사랑도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도, 예, 사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 계속 영원할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요 시 속에는 이 한정된 사랑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뒤의 3년과 4년이 맞아떨어져요. 어쨌거나 이 두 번째 연은 3, 4연과 분리해서 따로 그 사랑의 시로 혹은 유행가로 많이 만들어져서 중국 전역에서 불려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경연 보시면요. 효경 단수 운빈계 야금 웅각 월광한 있죠. 예. 새벽엔 거울 보며 오직 기민머리 새는 것을 한숨 짓고
밤엔 시 읊으며 웅장 달빛 차가움을 느끼네 그랬어요. 이 문장도 대부분 작가가 사랑하는 여인을 상상하면서 그녀가 이별 후에 자신을 잊지 못해 애태우며 그 자신의 늙어감을 근심하고 혼자 남은 외로움을 읊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앞구부터 보시면요. 효경, 효자는 새벽 효자죠. 경은 거울 경자예요. 새벽에 거울을 보다. 예, 새벽은 시간적인 배경을 말해주는데 정신을 맑게 하는 기운을 주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경자도 거울 경자, 예, 자신의 분수 혹은 처지 혹은 현재의 상황을 성찰하도록 하는 도구로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깨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무슨 뜻이겠어요? 현실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에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자는 오직 단자입니다. 이 숫자는 근심 숫자예요. 이 숫자를 보시면 위에는 가을 주자고 아래는 마음 심자지요. 예. 새벽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운빈개예요. 운빈개. 운자는 구름 운자죠. 그리고 이 빈자는 기민머리 빈자예요. 위에 터럭발자 밑에 손님 빈자죠. 뜻은 이 터럭발에 있고요. 발음은 이 빈으로 읽는데 예, 털 중에 손님같이 살짝 귀하게 나는 털, 즉 기민머리 빈자입니다. 이 기민머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에 주어를 여자로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요. 남자도 기민머리 납니다. 예. 그리고 바뀔 개자인데 이제 변하다겠죠. 그러니까 기민머리가 새어지는 것을 이제 운빈개라고 말한 것이죠. 전체 해보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기민머리가 새서 허옇게 변해가는 것을 근심할 뿐이다. 예. 정신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기민머리가 새졌습니다. 이미 그 뜨겁던 사랑도 다 식고 이제 걱정할 것은 오직 현실인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자신이죠. 아, 나 여태 뭐 한 거지? 예, 정신 돌아온 것입니다. 예, 보세요. 야, 응각, 월광한. 그죠? 예, 밤야자에 시, 을풀, 음자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음자를 파자해 보면요. 입구자에다가 입 모양을 거꾸로 한 금자입니다. 그래서 입과 입이 이렇게 어긋나서 딱 막혀서 말이 새지 못하는 모양을 형성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신음한다라든가.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읊다라는 뜻 외에 끙끙 앓는, 신음하는 그런 의미. 예, 그래서 전체 해보면은요. 밤에 끙끙 고민하면서 응당 알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월광한이에요. 달빛이 차가움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달빛이 차 보인다 하면 시선이 차가운 거예요. 그 지독한 사랑에 미쳐서 날뛰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때도 놓친 것 같고 주위를 돌아보니 시선이 차가운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이 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4연 보시면요. 봉산차거 무다로 청조 은근 위탐간. 복례사는 여기에서 멀지 않으니 혹은 갈 수 없으니 청조 파랑새야 슬며시 나를 위해서 찾아가 보렴. 이런 내용인데요. 앞구부터 보시면 봉산차거 무다로 그랬어요. 이제 복례산을 봉산이라고 한답니다. 이 복례산은 중국 전설에서 신선들이 산다고 전해지는 삼신산 중의 하나로서 인간이 갈 수 없는 산으로 해석되고요. 또 하나는 선생이 첫사랑으로 송화양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있는 옥양산을 비유한 것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혹자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찾아갈 수 없는 북망산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당나라의 궁궐인 장안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미로 사용되는지 하나씩 보시겠어요? 그 다음 이 차는 지시대명사 차자죠. 예, 이곳 혹은 여기고요. 거자는 갈 것자고요. 그러니까 복례사는 여기에서 가려면, 예, 그렇죠? 무다로, 다로가 없다. 예. 여기서 이 다로라는 것은요, 마늘 따, 길로 짜죠? 요 다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멀지 않다, 혹은 갈 수 없다,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망양다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쫓아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지 못했다. 학문을 깨닫기에는 진리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비유할 때 이 망양다로로 쓰이는데요. 요 의미로 말한다면 길이 복잡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 해서 가깝다 혹은 쉽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읽면 그대로 멀티웨이로 해서요. 무다로 하면 길이 많지 않다, 방법이 많지 않다. 방법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 즉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있긴 있어. 그러나 어려워라는 의미로 즉 신선이 되거나 죽거나 혹은 선생의 처지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 또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복례사는 여기서 가기에는 멀지 않으니 혹은 여기에서 갈 수가 없으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조, 은근, 위탐간 했죠. 여기서 청조는 푸를 청자에 세조자에서 푸른 새, 파랑새를 말합니다. 이 파랑새는 신선이 사는 그 복례산의 여왕인 서왕모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새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제 신선이 사는 선계와 연락하는 신화 속의 삼조고로도 보고 혹은 남녀간의 연애 편지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근할 은자와 은근할 근자이죠. 예, 은근히 슬며시라는 뜻이죠. 예, 위는 할위, 위자를 위하여로 보면 나를 위해서, 그다음에 찾을 탐자, 볼 간자입니다. 탐간하면 찾아보다. 찾아가 봐라 이런 얘기죠. 파랑새야 네가 슬며시 찾아가 보렴입니다. 앞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파랑새야 복례사는 여기서 멀지 않으니 네가 슬며시 찾아가 보렴 혹은 복례사는 내가 여기서 갈 수 없으니 네가 슬며시 찾아가 보렴 이렇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그 선생의 무제시를 대중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흔히 하는 해석대로 이해한들 어쩌겠습니까마는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이 선생의 시도 그렇고 그런 유행가 사랑노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작가의 인생과 더불어 그의 시를 쫓다 보면 그의 인생이 자신과 동일시되면서 그의 시는 바로 나의 시가 되는 것을 느끼죠. 그러다 보면 작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미처 생각지 못한 의외의 숨겨진 큰 의미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시의 훌륭함을 알게 되고 다시금 그 작가를 만나게 되죠. 그럼 그 연정시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선생은 평생 3번의 스티슨 사랑을 했답니다. 첫사랑에 대해서 혹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혹은 자신을 목매며 기다리는 아내를 위해서 또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시 속에 구구절절히 황홀하게 혹은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녹여내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 사랑부터 순서대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선생은 중국 당나라 황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의 아버지는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지방의 말단 관료 출신이었어요. 그나마 그런 아버지도 선생 나이 10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니 졸지에 어린 동생들을 거두어야 하는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몰락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자신의 글재주로 어떻게 해서든 벼슬에 나가 이름을 알려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이 있었겠지요. 당시 당나라에는 관리가 되기 위한 방법이 2가지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과거에 급제하는 방법과 권력이 있는 관료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료들은 자연스럽게 2파로 나뉘게 됐어요. 과거 급제자들 중심으로 모인 우승류가 이끄는 우당파와 문벌 귀족 출신들이 모인 이덕유가 이끄는 이당파였습니다. 이들의 정쟁은 40여 년을 끌며 결국 당나라를 망하게 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생은 나이 18세에 우당파에 속하는 천평군 절도사인 영호초가 선생의 재주를 아껴서 자신의 희하에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영호도와 함께 공부를 시켜요. 이때부터 그는 그에게 모든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한편 대부분의 시간을 군사령부에서 보내면서 여러 성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서인지 혹은 그의 시적인 성향 때문인지 매번 과거에 낙방을 합니다. 결국 24세에 모든 것을 접고 도교의 집산지인 옥양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사를 가요. 과거 시험에 몰두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요.
혹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당시 당 황실에서는 관리를 뽑는 특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속세를 떠나 초연하게 숨어 사는 도사들을 높이 평가해서 그들을 조정으로 불러 관리로 등용시키는 것입니다. 해서 선비가 벼슬을 구하려면 종남산에서 은자연하며 조정에서 자신을 부르길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출세의 지름길이다라는 종남척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선생은 이 관리를 통해 등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선생이 찾아 들어간 도가는 바로 당 예종의 따님이자 양귀비와 스캔들이 있었던 현종의 누이인 옥진공주 혹은 그 왕양공주라고도 하는데요. 왕양산에서 운영하는 영도관 옆에 옥양관이었습니다. 산속의 도관이니만큼 돛 닦는 곳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종이 특별히 옥진공주를 위해서 지어준 궁이니만큼 말이 돛 닦는 곳이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옥진공주는 이곳에서 거의 여왕 같은 신선 노름을 하며 지내는데 그녀의 주위에는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가의 스캔들도 이곳에서 벌어져요. 덕분에 200은 팔자에 없는 한림 봉공이라는 직책도 얻게 됩니다만 물론 써먹지도 못하고 모함을 받아 쫓겨나긴 하죠. 하여튼 대충 이곳의 분위기를 짐작하시겠죠. 공부한다고 간 이 선생도 이곳에서 옥진공주를 모시는 궁녀 중에 송화양이라는 여도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그의 첫사랑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당시의 선생이 본 송화양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촌놈이 별궁의 선녀를 보고 느낀 황홀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경감이나 금슬이라는 시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감상하시는 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선생의 호 중에 옥계생이라는 호는요. 바로 그가 송화양과 사랑을 나누던 옥양산 아래 계곡인 옥계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선생과 이 송화양은 남들의 눈을 피해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송화양은 임신한 사실을 옥진공주에게 들키게 됩니다. 공주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송화양을 장안의 화양관으로 도로 돌려보내고 선생도 축출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하는 이만큼 만남도 어려웠겠고 사랑이 식기도 전에 강제로 헤어졌으니 둘의 괴로움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봄바람이 그치니 꽃은 속수무책으로 시들어버렸습니다. 그 후 둘은 서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을 보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못함을 선생은 두 번째 연 합년에서 봄누에는 죽고서야 실뽑기를 끝내고 촛불도 재가 되니 촛농이 마른다 하며 당시에 그 졸지에 끝나버린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그의 첫사랑은 끝나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봄누에는 죽어버리고 촛불도 다 타버리기 마련이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의 1년과 2년은 선생의 허무하게 끝나버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가혹했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가 기대했던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부도 못했고 조정에서의 스카우트 제의도 없었으니까요. 산을 내려온 그는 그저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했으니 더 이상 그 사랑에 연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열병에서 깨어나자마자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 거죠. 이때의 심정은 이 시의 경련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해석자들은 이 사면을 이별 후의 외로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만 조금 달리 해석하면 드디어 사랑의 열병에서 깨어난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새벽에 거울 보며 기민머리 새는 것에 한숨 짓고 밤에는 달빛 차가움을 한탄한다.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말하자면 사랑의 열병을 치르고 보니 남은 것은 깝깝한 현실이죠. 새벽에 일어나 그동안 노느라고 과거시험 공부 못하고 허망하게 날려버린 시간을 어떻게 만회해야 하나 오직 그 걱정뿐이고 밤 되면 머리를 쥐어 뜯으며 고민하길 월광한 달빛의 차가움 송하양과의 연문설로 세상의 시선이 차가워져서 누구에게도 관료 추천을 부탁할 처지가 못 되는 그것을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막혀버린 벼슬길을 한탄할 뿐이에요. 이 상황은 실제 송화양과의 이후의 만남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은 옥양산에서 쫓겨난 후 생활고에 허덕이며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해에 길에서 가마를 타고 가는 송하양을 만납니다. 송 씨는 선생을 보자마자 다시 만나자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죠. 그는 당장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고 무엇보다도 그는 관직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또 한 번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약혼자가 있는 유지라고 하는 낙양의 큰 부호의 딸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이 유지라는 여인은 이 선생의 시를 듣고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얄궂은 운명의 장난으로 어이없이 끝나버리는데요. 이때에도 선생은 이 여인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전혀 대책이 없음을 알고 그 부모가 강요해서 고관과 결혼한 유지는 끝내 그 옥계생을 잊지 못하다가 남편의 복수심으로 사창가에 팔리게 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돼요. 이처럼 그는 이전의 옥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해 매우 객관적이었고 이미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그에게 있어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거든요. 그에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을 거예요. 해서 선생은 드디어 결심합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관직을 구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사연 미연입니다. 복례사는 이곳에서 갈 수 없으니 혹은 복례사는 여기서 멀지 않으니 파랑새야 나를 위해 슬며시 찾아가 보렴 있죠. 앞서 파랑새를 사랑의 전령사 정도로 해석했지요. 물론 그런 의미로 읽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여기서 파랑새를 권력이 있는 관료로 읽어보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갈 수 없으니 너는 능력이 있으니 네가 나 좀 도와주렴 이 말이죠. 그는 자신을 거둔 영호초의 아들이자 그의 친구인 영호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다행히 진사에 급제합니다. 이 시는 여기까지예요. 언급했듯이 이 시는 여도사인 송하양을 잊지 못해 쓴 시라고도 하고 유지와의 사랑 혹은 못다한 아내와의 사랑을 읊었다고도 합니다만 글쎄요. 만약 이 시가 단지 사랑밖에 난 몰라 라며 주기장창 사랑만 읊어댔다면 천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될 수 있을까요? 그는 사랑의 아픔과 열병을 극복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만약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자 했던 건강한 젊은 청년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이 시는 단지 그 흔한 사랑가로 잊혀졌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은 젊은 날의 한순간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게 그는 아름다운 시어로 사랑 속에 엄연한 현실을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솔직 담백하게 그려내었습니다. 비록 이후의 삶이 그의 시처럼 아름답게 펼쳐지지는 못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의 삶에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 이후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언급했듯이 영호도가 속하는 우당파는 과거에 붙은 자들의 모임이니 선생이 시험이야 보긴 보았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상 영호도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 급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선생은 덕분에 말단직을 맡아서 그럭저럭 지내게 되었는데 참 복도 지질이 없는 것이 그 해에 그의 뒤를 봐주던 영호초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상급시험에도 실패해요. 그러더니 또 무슨 연유인지 그 이후에는 그를 진사에 합격시켜준 영호도와 반대파인 왕무원의 부름을 받고 그의 서기가 되더니 급기야는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연히 장인의 천거로 선생은 문인 관료로서 가장 인기 있었던 비서성의 교서랑이 됩니다. 글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는 우당과 이당, 즉 두 당의 알력이 극심했던 때이죠. 그가 은인인 영호초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평생 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이듬해 30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 3년상을 꼬박 치르게 되면서 다니던 관직도 멀어지고 또 그 이듬해에는 장인인 왕무원까지 별세하게 되면서 그는 결국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버림받으며 당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애인이었던 낙양 부호의 딸 유지를 불행하게 한 결과인지 재상 초자유의 미움까지 받게 되면서 끝내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며 관직다운 관직은 구경도 못합니다. 이렇게 거듭 악재가 겹치더니만 유일한 그의 지지자였던 아내 왕씨마저도 선생 나이 39세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선생은 숨을 거두는 47세까지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내면서 재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누구의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선생의 삶을 쫓다 보면 그를 나무라기에는 인생이 너무 딱하고 한편 그런 주옥 같은 시를 쓰기 위해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기쁨이에요. 안녕히 계세요.